자, 이번 시간엔 저번에 이어서 자연을 보는 관점의 다양성이라는 단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멀리 이제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또는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가지고 열심히 싸웠잖아요. 국어 시간에 토론 수업도 했을 거고, 사회 시간에도 이야기가 나왔을 거고, 과학 시간에도 이야기가 나왔을 거고. 다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끝까지 어쩔 수 없는 충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까지의 어떤 강대국들이 자연을 다 파괴해놓고 개박살 내놓고는 이제 와서 자연이 좀 아파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다 같이 자연을 보호하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다 같이에 왜 개발도상국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들에게는 그게 그러한 수입원이 자연을 파괴하거나 또는 자연을 침략해서 얻는 수입원이 소위 말하면 유일한 수입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그저 그냥 강대국들의 입맛에 맞춰서 파리 기후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비판, 그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생태학적 관점이라든지 인간이 자연과 공존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듯이 문명의 발달이 미약했을 때 영향에 절대적으로 순응하는 존재. 맞았죠. 그쵸. 옛날에는 홍수 내려오면 그냥 집안 다 쓸려 내려가고, 화산 터지면 그냥 다 같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얼음땡 해서 죽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이제 과학기술의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개발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게 됐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천연자원 개발과 대기를 오염시키면서 생태계 균형이 깨어지고 자정 능력,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은 약화되었고 생물의 다양성도 훼손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새로운 입장, 이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생태학적 관점입니다. 생태학적 관점. 그러면 이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 자체가 살아있는 유기체고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 또한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과의 관계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경제적 논리와 단기적 개발 이익에 밀려나기 십상이죠. 그렇죠. 인간의 이익 앞에서 사실 어떤 것도 버텨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인간은 배고프지 않아도 먹습니다. 동물은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배고프지 않아도 먹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돼요. 인간의 탐욕은 어떤 동물들이나 그런 것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탐욕이 있어요. 그런데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맹그로브 나무라고 알아요? 맹그로브 나무? 이런 식으로 뿌리가 엄청나게 뿌리가 엄청나게 이렇게 드러나와 있는 이 나무들을 맹그로브 나무라고 하는데, 이 맹그로브 나무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사진으로 보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실제 가서 보면 그 근처에서 엄청난 이끼라든지 녹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물이 이렇게 고여서 약간 썩은 것 같은 그런 냄새를 내기도 합니다. 악취와 그리고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민물에 살고 있는 작은 생물들이 이렇게 몸을 보호할 수 있고 숨어 있을 수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나고 있는 녹조나 이끼를 먹으면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한 생물의 보고예요. 그런데 그런 생물의 보고를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베어내거나 또는 양식장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보면 해안의 침식과 홍수를 막고 육지의 양분이 바다로 쏠리는 것을 막아주며 여러 동물의 서식지를 이룬다. 그래서 어부들에게 좋은 생활터전이 되고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도 뛰어나다. 그러나 양식장으로 전용되었다. 맹그로브 숲에 생산된 새우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맹그로브 숲에서 새우 양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새우 양식을 하다 보면 맹그로브 숲이 버티질 못해. 그러니까 수명이 밑에 보면 양식장의 수명이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 맹그로브를 다 베어버리고 새로운 양식장을 찾아서 가야 돼요.
맹그로브를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페우들이 거기서 먹고 살면서 맹그로브 나무를 죽여버린다는 얘기고, 여기 한 5년 지나면 아예 안 되겠네, 딴 데로 옮겨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맹그로브가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맹그로브가 주는 장기적인 생태적인 일을 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계가 바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자, 그럼 선진국 사람들이 새우를 안 먹으면 되잖아 라고 하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래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문제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새우 양식을 할 때 과연 그들이 새우 양식으로 얻은 이득을 100% 가져가는가? 저는 그렇다면 이 맹그로브를 파괴해서 새우 양식을 한다? 크게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다국적 기업이 자본을 투자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임금만을 주고 부려먹을 뿐이고, 또한 그 임금이 과연 이 새우 양식으로 얻는 이득의 몇 %나 그들에게 돌아가겠냐는 거지. 조금 단순하게 접근을 할 게 아니라, 과연 이 지역에서 A 국가의 사람들이 A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A 국가의 자연 환경을 파괴해서 얻는 이득이 과연 A 국가에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점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야, 그거 환경 파괴잖아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나라 일도 아니고 세계 일에 대해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 나라의 환경을 파괴하거나 자연을 파괴하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일이에요.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는지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는지 그거에 대해 간섭할 자격은 적어도 우리 같은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에겐 없다고 말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연들을 파괴시켜 왔냔 말이야, 산업화라는 세 글자를 통해서. 그런데 산업화를 해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먹고 살만해졌다 해서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한 어떠한 그런 자연 파괴, 게다가 우리가 사주는, 우리 같은 선진국에서 출발한 다국적 기업의 어떤 그런 횡포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파괴를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한 다국적 기업의 소위 말해서 그런 식으로 다국적 기업이 다른 나라에 진출해가지고 그 나라의 부나 재화를 빼앗고, 그런 점에 대해서 경계하고, 실제로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공정무역이 단순히 뭐 어린아이들 커피 재배 빼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큰 의미의 공정무역 안에서 이들이 자연을 파괴했을 때 얻는 그 이득이 정말 이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을 감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가서 여기는 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나우루라는 섬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인광석이라는 게 발견됐는데,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우루를 점령한 인광석을 채굴했고, 68년에 독립한 이후에 열강했던 그들의 인광석을 계속 팔았더니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1.5배. 이때 여기에 어떠한 그 국가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평균적인 국민소득의 양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그마한 섬에서, 야, 나우루가 진짜 요만하잖아. 요 조그마한 섬에서 인광석이 고갈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광산을 만드느라고 동네방네 땅을 다 파놔가지고 농사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쓸만한 관광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30년 전에 그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쫄딱 망했어요. 한번 인터넷에서 지금 현재 나우루를 쳐서 지금 현재 나우루 사람들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거는 다큐멘터리로도 여러 번 제작이 됐어요. 근데 이거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게 이 쇠통태적층 구안호라는 거예요. 이 구안호는 세계 최고의 비료 중 하나로서, 인도 사실 비료로 쓰이는 거거든요. 세계 최고의 그 비료 중 하나예요. 옛날에 제국주의 시절에 이 구안호를 정말 많이 퍼다가 사람들이 가져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루가 나름대로 독립을 하고 국가의 어떤 틀을 갖춰 나가면서 그 고가를 염려해서
기간과 구역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즉 페루 사람들은 조금 더 일찍 깨달은 거예요. 이게 고갈되면 끝장이다. 그러면 고갈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산업은 또 쇠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진짜 나우루와 그 구아노 산업은 정말 비교할 만한 가치가 꽤 큽니다. 꽤 커요. 물론 당연히 정답은 페루 쪽에 있어요. 정답은 페루 쪽에 있지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대로 독립을 했고 제대로 무언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에서 자기네들의 자원을 캐다 팔아서 쓰는 거에 대한 제동을 걸어줬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서서 말해주고 누군가가 나서서 이런 산업은 천천히 유지시켜가면서 해야 된다. 또는 이런 산업으로 돈을 벌고 있을 때 나름대로 이게 떨어지고 나면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살지에 대한 조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해져야 돼요. 사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보면요. 이들은 석유 고갈 이후 또는 석유가 완벽하게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되었을 때의 어떤 대책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석유로 벌었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막 지역에 물을 끌어와서 관계화를 한다든지 또는 쇼핑이나 금융의 허브로 만든다든지 뭐 바레인이라든지 뭐 카타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석유 이후의 삶을 대비하고 있죠. 사실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다닐 때만 해도 앞으로 석유는 30년이면 고갈된다, 50년이면 고갈된다 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이라고 그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다는 게 아니라 기술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더 밑에 있는 석유라든지 아니면 모래 사이에 섞여 있는 석유 이런 걸 이제 셰일가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캐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또 기술 개발이 됐습니다. 사실 셰일가스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오펙이라고 해서 석유 생산국들이 주도하고 있던 어떤 경쟁 체제가 무너졌어요. 미국이 제1의 석유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석유만 팔아서 먹고 살던 베네수엘라라든지 러시아 같은 국가들의 경제가 그야말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그런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자원이 나온다고 해서 축복받은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자원 하나만을 놓고 살고 보고 살다가는 나라 망하는 거 순식간이에요. 진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천연자원 정말 많이 안 나죠. 옛날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라는 표현을 썼지만 요새는 동해바다에서 기름이 나오긴 나와요. 기름이 아니라 천연가스. 그래서 기름 한 방울 안 나온다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고 있고 그 이유나 왜 그럴지를 한번 생각해봐봐. 진짜 우리나라가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미국 같은 땅 또는 베네수엘라 같은 땅 이런 식에서 그런 나라로 옮겨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단순하게 천연자원이 나오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천연자원의 개발을 통한 자연의 파괴 또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천연자원이 고갈되고 난 후의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천연자원이 없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국가가 발전을 하고 그랬다는 것은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왜? 그 이전 동안 나라를 끌어왔던 대통령들이라든지 우리 엄마 아빠 세대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 그래도 자연 이쁘잖아. 그죠? 사계절 다 있고 심지어 뭐 우리나라 뭐 땅을 팔 이유가 없어. 왜? 땅에서 광석이 안 나와. 자원이 안 나와. 땅 팔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자연이 망가지는 게 골프장으로 망가지면 망가지고 뭐 사대강으로 자연이 망가졌다 뭐 이런 표현은 사실 좀 위험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거는 케바케가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뭐 사대강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어서 사실 사대강이 지어지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매년 여름만 되면 수해 방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정기적으로 수해가 나요. 맨날 물이 넘쳐가지고 어디가 다 범람하고 어디가 다 쓸려 나가고 이런 방송이어가지고 맨날 재난 방송을 했어. 선생님 집도 물에 잠겼던 기억이 있거든. 선생님 주택 살았을 때. 근데 사대강을 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사대강이라는 게 결국은 하천을 직강화시키면서 나름대로 하천이 수용할 수 있는 물의 커버링을 높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를 이제 하천을 직강화시킨다는 것은 이 직강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양쪽에 있는 그 강변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 시설로 바꾸고, 사실 이거는 옛날에 서울시장을 했던 이명박 아저씨가 서울시에다 해봤더니 성능이 되게 좋았거든. 효과가 되게 좋았어. 그래서 국가 전체로 이 사업을 튀겼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대운하는 솔직히 개소리가 맞고, 대운하를 뚫어가지고 물류를 한다, 관광을 한다, 이건 개소리 맞아요. 이건 개소리 맞는데, 단순히 산해강이 자연 파괴를 많이 했다라고 하기에는 자연이 사람을 파괴하던 어떤 그 홍수나 수해에서 우리가 많이 벗어난 거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통계청 가가지고 수해 피해 비교 생각해보면 실제로 많이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단순하게 천연자원이 있다는 거를 축복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천연자원을 올바르게 사용을 하고 천연자원 이후도 대비할 수 있어야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이 지형과 주민 생활들을 보겠습니다. 이 소금 사막 이거 혹시 알아요? 여기 진짜 나 이거 생각력 이거 다 필요 없고, 야, 이게 뭐냐면 우유니 사막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멋있는 사막이 하나 있거든. 선생님 보여줄게. 선생님 꼭 여기 여행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거든. 여기야. 우유니 소금 사막이라 그래가지고 볼리비아에 있어요. 여기 진짜 죽이거든. 이런 데야. 보이니? 보여 얘들아? 진짜 여행 가고 싶은데 사진만 찍으면 각이야. 여기는 보여? 와, 진짜 선생님이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 근데 우리나라 가기가 되게 어려워. 볼리비아 직항으로도. 여기는 예술이야, 예술. 와, 진짜 이게 바닥이 이게 다 빛이잖아. 여기 가진 별명이 지구에서 가장 큰 거울 이런 데인데, 진짜 나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 돈 벌어서 꼭 가야지. 자, 어쨌든 여기 소금 사막 이건데, 자, 푸른 하늘과 어우러지 관광사원 되었고, 그치, 첨단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 많아. 리튬이 뭐냐면 배터리에 쓰이는 거잖아. 그치? 리튬 배터리 많이 들어봤죠? 리튬이온 배터리 많이 들어봤잖아. 그래서 소금, 요 지역은 굉장히 훌륭한 어떤 자원의 보호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잘츠부르크라는 도시. 부르크는 도시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성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세계사 때 혹시 선생님하고 세계사를, 니들 2학년이구나. 아직 안 배웠구나. 미안해. 세계사를 배우면 이런 걸 좀 했을 텐데, 잘츠라는 말 자체가 소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야 소금이 바다에 접해 있고 서해안이 갯벌이 충분하고 그래서 염전을 만들 어떤 좋은 터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당연하게 소금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나오는 해염을 먹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소금 광산이 따로 있습니다. 자, 돌에 있는 소금을 캐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삼면이 바다로 접해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특이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겠지. 최소한 우리나라 옛날부터 소금 없어가지고 못 먹고 그러진 않았거든. 자, 그럼 이제 산지부터 보자는 거야. 산지부터. 이거 왜 이러냐? 잠깐만, 얘들아. 자, 세계는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과학 시간에 다 배웠을 겁니다. 지각판들이 충돌하는 곳에서는 습곡산지가 생겨나고, 지각판이 충돌하니까 서로가 땅을 밀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습곡산지야. 그치? 지각판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져. 지각판이 점점 이렇게 넘어가.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새로운 지각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각판 충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이나 안데스 산맥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죠.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에너지가 뿜뿜해서 올라올 확률이 높겠지. 여기서도 퐁퐁퐁퐁퐁 해서 화산 터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 자, 지각판 안쪽에는 습곡을 받은 지 오래된 구릉성 산지가 나타난다는데, 이게 뭐냐면 지각판 안쪽, 지각판과 판이 겹치는 곳이 아니라 지각판 안쪽에는 나름대로 지각이 계속해서 이동하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뒤틀린 습곡형 산지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구릉성 산지가 일어나고, 이를 신기조산대와 고기조산대, 이게 뭔 말인지 알았어?
산은 산데 뭔 말인지 알아요. 산맥이야. 산맥은 산맥이야. 그런데 신기, 새롭게 생긴 데 옛날부터 있었던데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곳은 우랄, 아팔라치아 뭐 이런 데가 해당이 되고 지하 자원이 많이 분포한다. 산지는 지역 간의 교류에 장애가 되지. 당연히 산 넘는 게 쉽지 않잖아. 그래서 산을 통해서 행정구역이나 영토나 문화권을 구분하는 경계 정말 많이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딱 있잖아. 봐봐.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서부터 산맥이 쭉 내려와서 니네 뭐 이런 거 배웠을 거야. 태백산맥, 뭐 여기 뭐 소백산맥, 무슨 산맥, 무슨 산맥 이렇게 배우는 거. 여기와 여기 서로 다르고, 영서와 영동 서로 다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맥은 사실 사람들의 어떤 통로나 교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막으면서 서로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걸 막고, 그래서 산 하나를 두고 정말 서로 간에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많아. 그나마 우리나라 산맥은 그렇게 높은 산맥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워낙 산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산 타는 거 정도가 별로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나름대로 산 내에서 어떤 축풍령, 대관령 이런 식의 령자가 들어가는 고갯길을 통해서 교류가 어느 정도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분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뭐 세계사에서 나중에 선생님과 세계사를 해서 배웠을 때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피레네 산맥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뭐 한 12세기, 뭐 한 8세기부터 12세기까지 보면 이베리아 반도는 유럽에 있는 반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이슬람 세계가 점령하고 있었어. 후 우마이야 왕조가 점령을 하고 있었거든. 우마이야 왕조하고. 그래서 그 피레네 산맥 하나를 두고 이쪽은 서유럽 문화권, 아래쪽은 뭐 이슬람 아랍 문화권으로 문화권이 완전히 다르고 서로 쓰는 말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며 그런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어쨌든 산지라는 거는 행정구역, 영토, 문화권을 구분하는 큰 경계가 된다. 자, 이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참화고도라는 거는 사실 교양 삼아서 꼭 한번 봐둬야 할 만한 거고, 선생님은 중국 가서 보고 왔습니다. 어우, 멋있어요. 멋있는데, 티베트와 중원을 연결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중국 지도가 요 위에 있나? 아이씨. 그래. 이거 진짜, 됐다. 티베트가 요 지역이야. 중원은 요 지역. 여기에 산과 이 지역을 연결하는 산을 타고 넘어가는 이 길, 여기를 우리는 참화고도라고 해요. 참화고도라고.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게 보이차거든. 보이차. 차와 말이 교환되던 높은 곳에 있는 도로, 이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갑시다. 산지는 숲을 이루어 동식물의 서식지가 되고 사람들에게 물자원과 광물자원. 우리나라의 물은 굉장히 맑고 깨끗해, 얘들아.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물 자체가 어디서 발원했기 때문이야? 산에서. 근데 우리나라의 산에, 그러면 대부분의 물은 다 산에서 발원하는데 왜 다른 나라의 물은 안 깨끗해요? 우리나라의 산은 웬만하면 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돌산이거든. 그러면서 물이 지나가면서 안반층을 통과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정화가 돼서 퓨리피케이션이 돼가지고 깨끗한 물이 나와. 근데 뭐 유럽 같이만 해도 정말 물이 그냥 똥물이야, 똥물. 아니, 똥물을 떠나서 석회질이 너무 많이 함유돼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그걸로 술 담가 먹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술 문화가 그렇게까지 많이 발달한 건 아니거든.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굉장히 이상하게 발전한 케이스고, 식사 중에 이렇게 술을 한다라는 개념이 없지만 걔네들은 맥주라든지 와인을 통해서 식사 중에 술을 한다라는 개념이 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물을 못 먹어서야. 외국에서는 물 한 잔도 돈을 받고 팔아요. 식당에 가면 물을 우리나라처럼 막 퍼주는 게 아니라, 물 한 잔이요? 예, 얼마입니다. 뭐 1유로입니다. 0.5유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 이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을 자연스럽게 먹고, 게다가 상수관에서 들어오는 그냥 수돗물도, 뭐, 좀 염소 냄새, 소독약 냄새가 나긴 하지만 먹는다고 사람 죽지 않잖아. 그만큼 그런 식으로 수질이 깨끗한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유럽에서도 수질 깨끗한 나라가 뭐 그리스 이 정도? 그리스도 근데 우리나라 뺨 때리는 산지가 많은 지역이거든. 산지가 많다는 게 단순히 우리가 개발할 곳이 적다, 사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이득도 있다는 거지. 물론 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임산물을 공급해 준다는 거지. 산지 주변으로 공업지역도 집중돼 있고 왜? 천연자원. 그죠? 그 다음에 열대기후에서는 당연히 서늘한 산지가 생활터전이 되고 이런 곳들은 고지대에 있는 도시로서 분명히 위도는 적도상이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시원한 이용이에요. 시원한 도시들이야. 자, 이번에는 산이 아니라 하천을 볼게요. 하천. 자, 범람원부터 살펴보면 중요한 퇴적 지형으로서 홍수에 의해 침수되는 특징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 생각해보면 딱 여기야. 이집트 생각해보면 세계사를 이래서 세계사를 좀 배우고 와야 되는데, 그지? 세계사를 배워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의 큰 강 하류가 농업지대를 이루고 있어요. 큰 강 하류가 뭐 양자강도 마찬가지고 겐지스 강이라든지 미시시피 강이라든지 나일 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강들에는 상류로부터 내려온 어떠한 비옥한 토양들, 흙들이 쌓여가지고 상류에서는 물살이 좁고 빠르기 때문에 그 동일한 양의 물이 좁은 길을 지나면 엄청나게 빠르고 거칠고 세게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반대로 넓은 영역으로 가면 유속이 느려지겠지. 그러면서 상류에서 넘어왔던 흙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게 돼. 그리고 매년 주기적으로 홍수가 나거나 그렇게 되면 또 엄청난 양의 물이 위에서 무언가를 와장창 들고 돌이나 자갈이나 흙이나 모래나 이런 것들을 와장창 들고 하류에다 쌓아놓게 되잖아. 그러면 그 땅은 굉장히 영양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이 된다고. 얘들아, 밭을 농사 지을 때 한번 농사 짓고 더 밑에 있는 흙과 위에 있는, 그 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식물이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빨아먹은 흙을 서로 섞어준다. 그게 이제 밭을 가는 활동이잖아. 근데 자연 입장에서 물을 이용해서 알아서 밭을 갈아 엎어줬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 지역이 비옥하고 풍족해지겠어. 그러면서 농사가 잘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역을 뭐 이렇게 알파벳 델타자, 그러니까 로마자 델타자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이 지역을 뭐 이렇게 무슨 델타지대, 이 범람원 지역을 델타지대라고 하는데 예로부터 농업이 크게 발달했던 지역들입니다. 하천의 운반해 온 토사들이 퇴적하면 삼각주가 형성되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양은 일정하지 않지만 퇴적량이 많아 더 이상 침수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이 찔끔 와서 요만큼 쌓아놓고 갔어. 또 찔끔 와서 요만큼 쌓아놓고 갔어. 또 찔끔 와서 요만큼 쌓아놓고 갔어. 점점 이 높이가 높아지고 양이 커지면 물이 이렇게 그냥 차버리고 말겠지.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을 이제 농경으로 쓴다는 개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생활에 이용해 왔고 수차를 설치하고 공장의 에너지원으로 삼고 수력발전, 그다음에 댐, 관계용수, 유람선 운행 이런 것들. 하천이 진짜 우리 삶에 주는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하천의 파괴와 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볼게요. 잘 봐봐.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뉴올리언즈 큰 피해, 미국이야. 3m가 넘는 해일로 제방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어. 그래서 강이 이렇게 있는데 해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게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물이 펄펄펄 하고 새버린 거예요. 펄펄펄 하고 새버린 거야. 자, 그런데 폭풍에 의해 충격을 흡수해줬던 넓은 습지가 사라지고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 강의 확률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습지들, 이 지역에 원래 물기가 이렇게 있었던 습지가 있었어. 여기 제방이 없었겠지. 강과 이렇게 섞이면서 이렇게 습지가 있었는데, 이 강에서 이게 휙 하고 넘쳐 흘렀다 하더라도 이 습지가 나름대로 물을 빨아먹어 줬을 거 아니야. 인간 사는 곳은 그 멀리쯤 있다고 치면.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개발을 위해서 이 습지에다가 흙을 부어가지고 메우기 시작했어. 어디서? 강 상류에서 가져온 토사들을 통해서 습지를 메우고 여기에다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고, 이 집이 넘치지 않도록 여기다 제방을 치는 거야. 근데 이 제방이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졌다는 거지. 근데 이건 너무 억지야. 야, 그만한 허리케인이 매년 날라오는 것도 아니고 이건 좀 억지가 심해.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살고 그런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간척 사업도 나름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살기 힘든 습지를 개간해가지고 사는 과정은 그대로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일입니다. 단순히 습지를 했기 때문에 자연이 뭐 일부러 노려가지고 거기다 허리케인을 가리켰어. 그러진 않잖아. 다만 어마무시한 정도의 재앙이 왔을 때 그 재앙에 의한 피해가 좀 더 커졌다는 거.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그 정도 카트리나는 진짜 허리케인 역사에 남을 정도의 강력한 허리케인이었단 말이야. 그런 게 날라온다고 피해를 덜 받겠냔 말이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이건 좀 무리수가 있고. 자, 키시미강은 범람으로 41개월 동안 일부 구간이 물에 잠긴다. 이거 왠지 나일강이랑 되게 비슷한 성격이네. 그런데 홍수 피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운하 개발이 추진되었고 자유 공유 하천을 직강화했다. 사실 사대강도 직강화가 많아요. 직강화가. 물의 흐름을 차단하니까 거대한 인공 욕조로 탈바꿈되어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이 이렇게 원래 알아서 자유롭게 흐르고 있었는데 이걸 그냥 쭉 직강화를 시켰다는 얘기야. 물이 쭉쭉 빨려나가니까 이 물의 유속이 느려지는 이런 구간들에서 살고 있던 생물들이 그대로 다 어떻게 되겠어? 멸종해버리겠지.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개체수 감소했고 철새 사라졌고 다량의 인이 오케초비오세사인 수질 오염 심화되었다 라고.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런 강이 있고 이런 강이 있어. 이거 생각보다 정말 굉장한 이거는 진짜 몰라.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몰라. 이렇게 유속이 느려지는 구간에서는 물이 고이잖아. 물이 고이면 썩어. 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면 최소한 썩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 썩진 않아. 그래서 여기서 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 물이 썩는 수가 있어. 고여져서. 그런데 이건 썩진 않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이 썩음은 자연으로 인한 썩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강이 가지고 있는 정화 능력이 있어. 예컨대 생물들이 많이 살면 거기서 뭔가 발생되는 무언가를 먹어치우거나 막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 직강화를 시킨다는 것 자체는 그러한 정화 능력을 거의 최하치로 떨군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기다 누가 폐수도 버리고 오물도 쌓고 이렇게 버려도 나름대로의 강이 느리게 흐르면서 이것들을 정화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없이 직강화로 때려버리고 나니까 폐수나 오물들에 대한 정화 능력이 떨어져서 강이 오염될 수 있다는 거지. 강의 직강화 자체가 오염을 불러오진 않아. 그런데 그 직강화 이후에 그 주변의 관리가 안 되면 당연히 오염이 돼. 왜? 기존보다 정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야. 이거는 아무리 시뮬레이션 돌려도 안 되고요. 사실 직강화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많거든. 괜히 직강화를 하자는 소리가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일부러 자연을 파괴하자고 직강화를 하겠냐고. 그건 아니지. 자, 여기도 볼게. 11년 동안 자연화 보건 공사를 마치고 자연하천으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근데 2011년이야. 2011년 88년부터 강바닥을 파내고 직선화 공사가 진행되었다. 강바닥이 내려가니까 지하수 수위가 낮아서 인근 숲의 나무들은 뿌리를 내려도 지하수를 도달하지 못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강바닥이 이렇게 있었어. 이거 이렇게 해줬구나. 이렇게. 자, 물이 있어. 근데 이 강바닥을 파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뭐 높낮이가 다를 거 아니야. 이렇게도 다르고 뭐 어떤 데는 이러고 어떤 데는 요러고 이러니까 여기를 다 파가지고 이렇게 딱 깔끔하게 박아낸 거야. 직강화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물의 수로가 여기까지 내려가 있고 원래는 나무들이 여기서 뿌리를 여기까지만 내리면 됐었는데 이제 더 깊게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못 나가니까 에이 안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나무들이 더 이상 이제 물을 못 먹는단 말이야. 이게 그 뿌리를 내려도 지하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직선화를 했는데 하천 공사로 인한 피해를 강력한 인공 구조로 나가는 동안 범람이 잦아지고 식물 농산물이 고가는 피해가 늘어났고 그래서 원래 돌아가자라는 개념으로 돌아가서 자연하천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직강화라는 게 얘들아 왜 다 직강화를 시키겠어? 왜 이거 지금 다 세 개 다 직강화의 문제거든. 어떻게 보면 사대강을 까고 있는 건데 직강화라는 건
성공한 케이스도 진짜 많아. 그래서 성공을 했으니까 저기가 강을 직강해서 성공했네 우리도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야. 근데 사실 그런 게 단순하게 계산을 할 게 아니라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식생이나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이 강을 이용하는 수많은 강에 연결되어 있는 정말 수많은 그 유기체들의 어떠한 유기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이 직강화가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를 알 텐데 너무 어렵지. 너무 어렵지. 그치? 그리고 이건 있어요. 요렇게 내리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4대강의 직강화가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자 이런 강이 있어요. 자 볼게. 우리나라 같은 거는 왜 직강화를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는 강 수량이 언제 몰려있어? 여름에 몰려있어. 여름에 몰려있는데 강이 이러잖아? 그러면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강에 물이 무지하게 불어나고 있는데 이 유속이 느려지는 지역에서 반드시 홍수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유속이 느려지는 순간 빠르게 치고 나가질 못해서 물이 이 지역에서 이 주변으로 넘쳐 흐른다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맨날 수해가 나던 거거든. 이런 나라에서는 진짜 직강을 시켜가지고 물을 그냥 때려 박아버리는 게 바다로 그냥 때려 던져버리는 게 나름대로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어떤 데서는 직강화를 해서 홍수가 안 나.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 반대로 어떤 데서는 직강화를 해서 홍수가 나. 왜냐면 자주 물이 오는 곳인데 직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리면 이 주변 지역이 나름대로 습지를 형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이 순간적으로 넘쳐도 이 습지가 이것을 막아내준다고. 그런데 직강화를 하면서 그 주변에 넘치지 말라고 제방을 쌓았는데 제방이 막아주는 정도까지는 좋지만 그 제방이 막아주는 한도를 넘어가 버리면 끝장이라는 거지. 이해돼? 직강화는 정말 이걸 뭐 좋다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일단 오늘 이번 타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고생했어요.